쌀값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가을 추수가 끝났습니다. 지난달 2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9만 3,188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15,000원이 올랐는데요. 1년 전인 지난해 10월 25일에 견져보면 26%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에선 쌀값 폭등이 아니라 쌀값 회복으로 봐야 한다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는데요. 쌀값 상승에도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시사플러스가 취재했습니다. 쌀 소비량이 줄면서 줄곧 내림세를 탔던 쌀값. 하지만 지난달 쌀값은 80kg당 19만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쌀 수매제가 공공비축미 매입제로 변경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때 쌀값 폭등과 관련해 그 원인이 대북 쌀 지원 때문이란 근거 없는 루머가 나돌아 정부가 사실무근임을 밝히기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중단됐으며 현재 대북 쌀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것. 한편 서민 가계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최근 쌀값이 4,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급 과잉으로 급락했던 쌀값이 당시 가격 수준으로 오르는 추세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여러 신문지상에서 쌀값 폭등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서민들이 한 달에 쌀값으로 쓰는 게 1인당 11,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11,000원짜리가 12,000, 13,000원 됐다고 이게 막 우리가 죽고 못 사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꾸 작년도 가격, 재작년 가격 비교해서 30%, 60%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대단히 쌀값이 오른 것처럼 생각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2012년, 2013년도 가격이 17만 8천원 선이었고 2016년, 2017년도 때는 농민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절이었다. 근데 그때 가격과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말하는 것은 기준 설정이 잘못됐다. 정부의 쌀 공급 감소와 함께 올여름 폭염으로 쌀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것도 쌀값 인상 요인.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387만 5천 톤으로 냉해로 기록적인 흉년이 왔던 1980년 이후 근 40년 만에 최저치가 될 전망이다. 너무 덥다 보니까 쌀알이 맺히지 못하는 현상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어요. 한 가지에 저희가 110개에서 130개를 평작으로 보는데 달린 걸 보니까 100개에서 110개 정도. 특히 농민단체에서 최근 쌀값에 주목하는 이유는 올 연말까지 쌀 목표 가격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 쌀 목표 가격은 매 5년 만에 한 번씩 재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 가격이 이제 올해가 종료가 됐고요.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되는 쌀 목표 가격이 올해 재설정되는 겁니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 가격 정부안은 2013년 대비 192원 오른 80kg당 18만 8,192원.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 가격은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해당 연도에 벼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주는 쌀 변동직불금의 책정 기준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일 쌀 목표 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5년 전보다 8천 원이 오른 목표 가격.
농민들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쌀 소득 보전 지표제 목표 가격이 재설정되는데요. 정부안 19만 4천 원은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24만 원이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 좀 하시자. 농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쌀 가격을 밥 한 공기 가격으로 산정해봤을 때 2018년 10월 현재 가격은 약 220원으로 밥 한 공기에 300원은 받아야 최소한 쌀 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농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도농 간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63.3%로 2016년보다 1% 더 낮아졌다. 농촌의 심각성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소득의 문제입니다. 소득이 이제 보통 도시와 농촌 간의 이제 소득 격차를 얘기하는데요. 소득 격차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인구 감소죠. 소득이 없으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그렇다 보니까 인구 소멸 얘기가 나오고 인구 소멸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뭐 지역 소멸까지 나오는데 행정 기능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어떤 문화적 기능들이 다 상실돼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단순히 고령화라든지 할머니들만 남는 여성화 정도 단계가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고 다 떠나서 살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에 최소한도 20호 정도가 있어야 마을이 되는데 20호도 되지 않는 마을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남에 한 40%, 전남 마을에 전북 마을에는 한 26%, 그리고 이제 충남북에도 20% 내외. 점점 마을이 성립되기 어려울 만큼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농촌 마을은 결국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거란 것. 매년 통계청이라는 곳에서 농촌 관련된 통계를 발표를 해요. 농업인을 우리가 보통 물어보면 한 250만 정도 이제 남아있다. 매년 10몇만 명씩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농가 인구수예요. 그러니까 농업인 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농가에는 농업인도 있지만 비농업인도 있잖아요, 일부는. 농업인은 추정하건대 200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 거기서 200만이 안 되니까 3% 안팎 지금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요. 한편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14년 기준 24%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번째. 곡물 자급률은 가축 사료용 소비를 포함한 국내 농산물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1970년엔 80%에 달했지만 2009년 29.6%로 떨어진 뒤 20%대에 머물다 결국 2017년엔 23.4%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 쌀을 제외한 보리, 옥수수, 콩 등 대부분을 외국산에 의존하면서 해외 산지의 작황이 국내 물가나 수급에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 또한 쌀을 제외한 콩이나 옥수수 등 식량 작물과 사과와 배 등의 종자 역시 80% 이상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올 2월 2022년 식량 자급률 목표를 60%에서 55.4%로 곡물 자급률 목표는 32%에서 27.3%로 낮추었다. 이처럼 낮은 곡물 자급률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농업이라는 게 사실 생명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뭐 총 전체 이제 우리나라의 총 생산량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면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어떤 식량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게 식량의 문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각국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사실 미국이란 나라도 어떻게 보면 절반은 농업국가이고 유럽들도 식량들을 다 자급합니다. 또한 가축 사료를 비롯해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식량 자급은 물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것. 올해 밀도 겨우겨우 이제 몇 퍼센트, 2%인가 0.2%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소비가 안 돼서 가격 보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으로 하면 쌀 이외에 뭐 그 밀, 보리, 콩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다 외국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외국 국산들은 GMO 농산물들이 대부분이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은 대량 그 플랜트 농업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농업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붕괴되는 그런 어떤 형국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는 미국, 카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카나다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이 다 GMO예요. 1998년 11월 1일 농민의 날에 11월 11일 농민의 날에 친환경 유기농업 5년을 선포했어요. 무농약하면 48만 원씩 주겠다, 헥타당. 농약을 보통 농약 때보다도 반 이하로, 화학비료도 반 이하로 쓰면은 30몇만 원 주겠다. 이렇게 정책까지 구체화해서 시행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싹 없어졌어요. 갈수록 곡물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도 곡물 자급량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쌀, 감자, 고구마 등의 7대 곡물과 5대 채소의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와 돼지, 닭 등 3대 육류의 소비량은 해마다 늘어 2025년에는 50.3kg에 달할 전망이다. 농경지 면적 역시 감소하는 추세. 1970년 230만 헥타르였던 농경지가 2017년 현재 165만 헥타르 이하로 감소했고 매년 2만 헥타르의 농지가 산업단지나 택지 조성, 도로 건설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어떤 시장 개방주의로 인해서 농업은 하나의 뭐 부수적인 희생해도 되는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인해서 농업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무너진 것은 큰 위기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절망으로 가는 어떤 단초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량난을 대비해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민족주의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의 생존이 걸린 농업과 농촌,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 소득을 늘려 벼랑 끝에 몰린 농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과 대책이 필요한 것일까? 대한민국 정부는 농촌기관의 종사자들을 먹여 살리는 농업 정책은 있어도 농민을 먹여 살리는 정책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정부가 나서서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도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수단, 다시 말하면 농가 기본소득 제도가 정착돼야 하죠. 농민 기본소득제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농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입을 결정한 곳도 있는데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농사를 짓는 누구에게나 주는 고정직불금 혹은 그와 유사한 일정 금액 지원을 강화하고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소농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농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농가 기본소득 보전과도 맞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제, 즉 농민수당이 벼랑 끝에 몰린 농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더불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9월 초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한 전남 해남군.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시군별로 유행처럼 번졌던 농민수당 공약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든 뒤 내년부터는 논과 밭, 축산업, 임업 등 모든 종류의 농가에 농민수당을 줄 계획이다. 소득 차원이 아닌 농업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전 농가에 6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급 방식은 해남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상품권으로 농가당 1년에 60만 원씩 지급할 계획. 농민수당 효과가 지역 경제 안에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남 순천과 화순 등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놓고 농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전남 강진군은 명칭만 다를 뿐 농민수당과 내용이 같은 논밭경영 안정자금을 올해부터 지불하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밭대비 농가의 경영 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작년 12월 27일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논밭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가로 농가 밭을 합해서 1000평방미터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약 7천 농가에 균등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70만 원 상당을 영농이 시작되는 4월 초에 지급했고, 강진군의 논밭경영 안정자금은 35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 규모는 88억 원에 이른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전 장관. 재임 시절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처음 도입한 그는 직불제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오래전부터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인간의 7대 권리 중에 첫 번째가 행복할 권리고, 알아야 할 권리고, 뭐 여러 가지 7개 권리가 있는데, 현재는 농촌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향유할 수 없게 되니까 농촌을 떠나잖아요. 안 떠나게 하려면은 인간으로서 살 조건을 갖춰줘야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금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농민들에게 단 한 가지 조건, 농약을 적게 쓰는 농사, 화학농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농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거든요. 그렇게 농가의 기본 소득을 갖춰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우리 국민들의 동의하에 농민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줘야죠. 김 전 장관은 농가별로 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월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농가당 월 50만 원씩을 기본 수당을 준다고 할 때 1년이면은 50만 원씩이니까 600만 원이 하지 않아요? 그 600만 원이면 110만 농가에게 죽으면 6조 6천억이 1년에 나가요. 각종 직접 지불제로 나가고 있는 돈, 기존 농업은 나가고 있는 돈, 또 농촌기관의 구조 조정에서 전량한 돈 가지고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요. 농업 관련 학자 가운데 농민 기본소득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저는 이제 개별 단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자. 예를 들어서 농민이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주자. 그렇게 하면 사실 예산이 1년에 한 5조 정도 들더라고요. 지금 농업 예산이 이제 15조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이하, 3분의 1 정도면 이제 개별 단위 농민들한테 20만 원씩 이렇게 보장될 수 있는 체계가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존의 직불 체계를 다 없애고 면적 단위 뭐 여러 가지 직불금이 지금 한 직불금이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가지를 다 통폐합해서 이렇게 개별 단위 농민들로 지원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사실 쉽지는 않는 작업입니다. 현재 직불금은 양극화가 심해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상위 10% 농가가 47%의 직불금을 가져가거든요. 대농들이 농촌에서 이제 대부분의 농지를 다 차지하고 소농들은 갈수록 자리를 잃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은 직불금을 기존 체계로 주긴 주되 면적이 1헥타르 이하 혹은 2헥타르 이상은 똑같이 주자. 윗부분을 조금 낮추고 아랫부분을 좀 두껍게 해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직불금 체계로 바꾸자. 말하자면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인 마이너스 소득세처럼 영세농에게 지원해주자는 것.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가구당 농민수당 월 20만 원 신설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 출신인 강광석 전농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검증 절차에 농민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강진의 경우는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제라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자면 공무원도 있고요, 농협 직원도 있고, 읍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작도 어영부영하고 농사 안 짓고 이런 농민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마을 단위에서 한번 걸러줘야 한다고 봅니다. 해남에서는 그게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농촌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 농촌에서 살면서 농촌사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농민수당의 첫걸음은 충남에서 시작했다는데 기존에 주던 논농업 직불금, 벼경영안정 직불금인데요. 그 직불금과 비료 지원 사업들 그걸 통합해서 만든 게 이제 그 농업 환경 실천 사업인데 그게 이제 485억 정도 돼요. 이걸 이제 충남의 농가에 이렇게 균등 분배하니까 농가당 36만 원이 됐습니다. 그 36만 원을 처음으로 이제 충남도에서 균등하게 지급해서 사실 이제 소농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충남도의 농정의 좀 어떤 혁신적인 변화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상호 준수 의무를 농업인들이 해주면 그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해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금이라고도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금액은 점차 이제 확대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 그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직접 농촌 단위에서 지역 현장에 맞는 그러한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상향도에 직접 제안하는 사업을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민수당의 단계별 도입을 주장하는 안도 있다.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은 청장년 농업인, 영세농민, 그 다음 모든 농민 순으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기본 개념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는 법이나 정책 제도 정도 개선하는 거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현 농정이나 농촌의 현실을 극복할 수는 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참 지나쳐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농정의 철학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단지 뭐 정부나 농정당국 책임자 정도가 바뀌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이를테면 꿈꾸는 또 지향하는 나라는 한마디로 농부의 나라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거는 뭐 단순하게 농부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농부라고 해서 특별한 뭐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단지 농사짓는 농부들도 일반적인 국민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나라거든요. 또한 현재 농촌마을 개발 정책 역시 원주민과 귀농 지원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 좀 더 가치 있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귀농이나 지역으로 하방을 택하는 건데 저는 그 장치로 물고기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두 가지를 줘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고기는 예를 들면 아까 직불금 개편이나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촌 주민 기본소득 같은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현금을 좀 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그거를 같이 뭐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지역사회 생활기술 직업 전문 학교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재교육이나 재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귀농 귀촌과 더불어 도농 상생의 주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지난달 충남도는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 프로젝트 대상자 60명을 최종 선발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와 청년 농업인 감소에 대응해서 차세대 친환경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 친환경이라는 건 일반 농업에 비해서 또 몇 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인 선배들이 또 이 과정을 멘토를 해주고 또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알선이나 또 친환경 기법 전수 그리고 유통 판매 방법 이런 것 등을 잘 지도를 해주고 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청년 농업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농업법인. 제가 2008년도에 논산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판로가 없어서 좀 판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법인을 만들었고요. 도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청년농 육성 사업, 거기에 이제 저희 법인이 멘토 법인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논산으로 귀농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또 선발된 인원들이 있다라면 그 친구들을 견인하는 역할, 그리고 농사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들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친환경 농업. 권길성 대표는 귀농 과정에서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도시에서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뭐 경쟁에서 치여서 상처받는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나 시골에 가 농사나 져야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농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일단 농업의 현장은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현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귀농을 해서 동네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연대와 협동의 기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기 친환경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된 손재학 씨. 어린이집에 식재료 납품 사업을 하다 농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선배 농업인들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귀농을 결심했다고 한다. 농사일을 처음 오게 되면은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땅도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땅만 있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혼자 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더 쉬운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농사를 지러 왔을 때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이나 뭐 선배님들이나 멘토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너무 힘들고 농사라는 게 너무 외롭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귀농 준비를 하면서 농촌 마을의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느꼈다는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땅은 이렇게 많은데 보시면 여기 놀고 있는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땅들을 분명히 농사도 안 짓고 있는 땅들이 많은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귀농이나 귀촌하러 오신 분들이 쉽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10년 전 장인이 운영하는 사과 농장이 있는 충남 예산으로 귀농한 정재민 씨.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농장과 와인 공장을 결합한 한국형 와이너리로 자리 잡았다. 그 역시 귀농인들을 위해 유휴지 활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가 만나본 젊은 친구들은 와서 농사 짓고 싶은 사람들이 꽤 돼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땅이 없는 거예요. 비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분들이 싸게 농사 짓는 사람들을 팔게 하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임대를 싸게 좀 해줄 수 있는 구조를 열어주든지. 농민수당 역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들에게 우선되었으면 한다는데, 그냥 시골에 거주하고 농민이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좁혀서 좀 젊은 층들한테, 귀농도 그래요. 저는 50대, 60대에 소위 전원주택 짓고 이렇게 생각 가지고 오시는 무늬만 귀농인들이 아니라 진짜로 좀 젊은 나이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층들한테 좀 선별적으로 더 가야 되고, 이 농민수당 부분들도 조금 더 농사를 실제로 지을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선별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갈수록 소멸되고 있는 마을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 마을은 생명이 있는 마을이 되거든요. 청년 귀농을 역으로 정부가 권장을 해야 하려면은 청년 농부들이 농사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먹기 살기 어려우니까 우선 농토를 장기간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뭐 대역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농사 지면서 생활이 도저히 어려우니까 월 50만 원씩 농가 기본소득을 주면은 훨씬 귀농 청년 농부들이 아주 활기가 돋아나죠. 그래야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죠. 최근 정부는 생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2017년산 정부 양곡 5만 톤을 시중에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정권 최초로 쌀 수확기에 구곡을 방출한다는 정부 발표에 농민단체들은 농민 죽이는 구곡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어제가 농업인의 날이었죠. 올해로 23번째 맞은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맞이한 농업인의 날.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농업인들.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말은 시대가 변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요. 오늘 시사플러스에서 짚어본
농민수당에 대한 기대와 농업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